밑에 민간 개발인데, 자, 여러분, 우리 개발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이 개발 방식이 또 중요하죠. 작년에는 우리가 거기에 민자 유치해서 사회 간접 자본시설 개발이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민간에 있어서의 이 개발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자체. 여러분,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 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부동산 개발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식이죠. 이 자체 개발 사업은 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개발합니다. 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 수행의 속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 자금을 본인이 조달해야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 높다는 단점도 있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또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된다는 점이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자체 개발 사업. 그런데 우리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지주 공동사업인데, 이것은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또 미래 위험, 불확실성 위험도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이 지주 공동 사업을 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우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쪽 부분인데, 공사비를 우리가 건축 면적의 일부로 변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출제를 할 때는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할 때는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한다.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관련해서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해요. 자,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 토지를 제공을 하는데, 자, 뭐가 없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 그래서 이 공사비를 투입을 하죠. 공사비가 바로 건축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이 개발업자가 우리는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건물을 착공을 해요. 그래서 이 준공된 건물이 나오겠죠. 그럼 이 토지 위에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준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이 있고, 또 개발업자의 공사비, 이 공사비가 건축 자금을 얘기하는데, 이 비율에 기초해서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면적을 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가는데 뭐에 따라서 그 기여도, 예? 토지 소유자와 이 개발업자의 그 기여도에 따라 이 지분에 따라 건축물을 나눠 갖는다. 지분형이겠죠. 그래서 이 지분으로 나눠 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있어서의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또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우선 등가 교환 방식 128페이지 맨 밑에 우선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표도 있거든요. 129페이지 밑에 그 표도 한번 우선 보시면서,
그 다음에 분양금.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했는데, 문제는 공사 대금을 뭘로 지급을 하겠다? 분양금의 일부로서 공사비를 지급을 하겠다. 이것은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이고, 자, 요즘에 우리 투자자 조합원을 모집해요. 여러분,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투자자인 조합원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 조합원이 누구다? 투자자가 돼요.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 소유 주체나 사업 시행 주체는 이 사업 시행자가 돼. 사업 시행자. 그래서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결과의 이익은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거나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죠. 자, 시험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등가 교환 방식 자주 출제하고 또 여기서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하죠?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 이걸 우선은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에 이르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의 주체는 개발업자가 돼. 사업 시행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 개발업자가 된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고,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니까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토지 소유 주체인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돼야 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사업은 끝까지 진행된다. 자,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준공된 건축물은 어떻게 돼요? 준공된 건축물은, 자, 여러분이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말 그대로 개발 사업을 위탁 대행을 해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그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만을 받아요. 수수료만을 받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어떻게 돼? 준공된 건축물이죠. 준공된 건축물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요. 즉 개발 지분은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의해서 누가 조달하면 토지 소유자가 조달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준공된 건축물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개발 지분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가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받는다. 자, 올해 시험에 여러분 2년 전에도 우리가 출제했지만요, 우리 개발 사업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신탁입니다. 올해도 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올해 시험에도 상당히 중요한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
자, 위탁자죠. 자, 뭐를 하죠? 토지를 신탁을 하죠. 여러분이 약정을 맺어. 뭐 20년이면 20년,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약정을 맺어서 신탁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신탁 회사, 신탁 회사인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거든요. 수탁자를 해서 뭐를 발행하느냐? 수의 증권. 수의 증권을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을 하겠죠. 자, 시험 문제는 항상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탁할 때는 꼭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식상, 법률적으로 우리는 소유권을 우리는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가 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 개발 사업은 우리가 개발업자의 누구? 신탁회사. 여러분 개발업자는요,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니치회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거든요. 여기서는 뭐다? 신탁회사지. 이 개발업자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의 시행의 주체도 신탁회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회사가 자금을 빌려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증권. 수익증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우리는 신탁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된다. 그래서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자, 이 흐름을 좀 보시면서 신탁은 올해도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12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본 컨소시엄이 나오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자금 조달이나 이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 개념 정도 또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건 하여튼 우리는 이 빌드란 용어가 나오죠. 빌드예요. 빌드는요, 항상 준공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한다? 민간 자금을 조달합니다.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가 빌드. 그리고 또 우리 트랜스퍼. 자, 트랜스퍼는 이전되는 거죠. 예? 소유권이 이전돼서 뭐 한다? 귀속이 되는 거. 트랜스 이전할 수 있는 이잖아요. 이전해서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고, 아프레이트는 뭐죠? 시설 운영하는 것,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리스는 빌리는 것, 임차, 빌렸다, 뭐 임차로 많이 나오대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항상 순서로 우리가 보는데 BOT, BTO, BTL, BOO가 있는데 하여튼 순서로 가는 거. 앞에는 다 B로 출발해. 준공. 예? 민자 유치해서 준공했다. 그리고 O는 뭐죠? 우리 약정 기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서
협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는 거. 응? 뭐 롯데월드 같은 게 바로 요거죠. 예? 자, BTO 최근 작년에는 BTL 나왔는데 요 두 개가 좀 시험에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 용어. 자, 준공을 해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해서 귀속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시설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요즘 보시면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터널이라든지 항만 등의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주로 활용하는 게 BTO. 자, BTL은 말 그대로 준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문제는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한다? 리스, 공공의 리스를 해서 뭘 한다? 사용료를 받아요. 왜? 이때는요,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돼?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리스를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자, 여러분 학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군인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BTL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BTL을 출제했어요. 자, 이때 요 O는 소유권,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준공을 해서 소유권과 시설관리, 운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BOO.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 정책 이론에서도 배우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는 약어로 TDR인데 이것은 정책 이론에서도 개념을 자주 출제해요. 자,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우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호자, 이 규제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요, 개발을 못해요. 예? 그래서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시키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TDR이에요. 그럼 어떻게 완화시키냐 하면요, 이 토지 소유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합니다. 권리 묶음에서 이 소유권과 개발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버려요. 그럼 분리하는 목적은 이 개발권은 이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팔아야 되겠다. 자, 어떻게 파느냐? 시장. 자,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우리가 이전해서 매각을 해요. 이전. 양도해서 뭐 한다? 매각을 해버리지.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죠?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사오는 수만큼 용적률을 더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초기에 문화재 보호, 역사적 유물 보전,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 지역지구와 같은 이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게 TDR.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시고, 항상 이 개념이 우리 정책 이론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걸 보시고, 자, 13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를 보면은 이 소유자의 목적, 뭐죠? 건물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든지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우리는 부동산 관리다. 그래서 이런 관리는요,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개량하고 운영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관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를 보면요, 거기에 복합 개념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가 나와요. 복합 개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0 우리가 이쪽에 보시면은 복합 개념 131쪽 밑에 하고 132쪽을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우셨으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우셨으니까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항상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그리고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에 접근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끔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온다? 이 기술적 관리가 지문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죠. 기술적 측면에 하자, 흠을 어떻게 그래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또 물리적, 기능적, 즉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한 후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인데, 거기서 토지인 경우가 한번 시험에 지면에 나왔었죠. 자, 소유권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뭐를 경계를 확정을 한다든지, 또 요즘 토지 붕괴되면 또 여러분 문제가 되죠. 비장마철에. 그래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것, 출입 금지, 이렇게 이런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은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도 있지만은 건물의 온도, 습도 조절, 건물의 각종 기계나 기구 등 수리, 운전, 보수하는 건 다 설비 관리라고 해요. 또 방범, 방제는 화재죠. 방범, 방제 등의 안전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자, 그리고 건물의 현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정 관리, 이런 것은 건물의 기술적 관리고, 자,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은 관련 없어요. 자, 여러분이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임대용 부동산을 우리는 통틀어 무슨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우리 수익성 부동산에 뭐 투자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신문에 보면, 아, 수익성 부동산 하면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 중요한 게 경제적 관리야. 왜? 부동산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우리가 순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줄 거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죠. 뭐 토지는 지목을 변경해서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면서 토지 도난을 방지한다든지,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무슨 관리? 복합 개념적인 관리다.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여러분 27회 출제해서 최근 4년 동안 출제 안 했거든요. 뭐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냐? 이 관리, 주치에 따른 관리 방식이 올해 출제가 많이 예상이 된다. 자, 그 중에서 항상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장단점에서 물어요. 장단점.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자가를요, 시험에 낼 때 보면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요. 자가를 우선 직접으로 또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로도 출제, 또 자기관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치관리, 뭐 직영관리, 이렇게 관리를 다른 용어로 막 바꿔서 출제를 또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위탁은 직접에 대해서는 뭐다? 직접에 대해서는 간접. 예? 그리고 뭐죠? 전문적인 관리가 나오고, 또 외주 관리라고 해요. 외주. 자, 그리고 혼합 관리. 항상 시험에서는 뭘로 출제한다? 장단점에서 정답을 물어요. 자, 자가 관리는 뭐죠?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으로서 여러분이 소규모 빌딩 있죠?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나요? 뭐 소규모 빌딩, 고시텔 뭐 이런 것도 많네요. 그죠? 소규모 빌딩 등과 같은 이 부동산에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요, 입주자에 대한 우리가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지시라든지 이 주위에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자가관리요원, 한두 명의 자가관리요원을 둬서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가관리요원들의 부동산 각종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도 높고, 시험에는요 많이 정답 묻는 게 요거 있어요.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이 지문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장점 중에. 그리고 종합적인 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자, 여러분이 소유자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 또 여러분 한두 명 관리하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가 어떻게 해야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안일주의, 타성화라고 하는데 무사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위탁관리는 대형 건물, 자,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 관리 업체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방식으로서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해. 관리 업무에 뭐를 위탁한다? 전부를 위탁한다. 전부. 장점은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전문업체가 관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전문업체가 관리함으로써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안일주의, 타성화가 방지될 수 있고, 또 전문업체에 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장점이겠죠. 또 관련해서 위탁관리의 단점은 위탁관리 전문업체가 영리를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위탁관리요원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젓이 낮고, 위탁관리요원들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또 시험에 또 요거 자가관리 더불어서 많이 나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전문 업체 관리하니까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 건 단점이죠. 자, 혼합 관리는 뭐죠? 여러분,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뭘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 또 자가 관리에서 뭐죠?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탁 관리 편의도 누릴 수 있다. 혼합 관리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죠? 필요한 부분.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위탁이 아니라 무슨 위탁? 요거는 부분 위탁이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시키기 때문에 부분 위탁 방식의 관리입니다. 단점은요, 여러분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요거 시험에 책임 소재 명확하다고 출제를 많이 해요. 책임 소재는 뭐다?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자가관리요원과 위탁관리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양 부분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다. 하여튼 장단점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33페이지에 시설 자살, 요거는 우리가 25회 6회 그리고 최근에 30회 2년 전에 또 출제를 자산관리에서 했습니다. 자, 항상 여기서 출제하면요, 시설관리와 자산관리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출제해요. 시설관리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 자산관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출제를 합니다. 자, 시설관리는 뭐죠? 말 그대로 시설관리하는 거,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무슨 관리? 요거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해서 나타나는 이 소극적 측면의 관리예요.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건물의 청소 관리, 기계, 기구 등을 수리 운전하는 설비 관리, 외주 관리, 뭐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등과 관련한 뭐죠? 보안 관리, 뭐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한다? 시설 관리의 내용에 속한다. 자산 관리는 기업이나 소유주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 측면의 관리. 그럼 자산관리의 내용이 뭐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이 관리. 예?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자금 조달에 어떻게 할 거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리모델링 결정,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언제 할 거냐,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이런 건 전부 어디에 속한다? 자산관리의 내용에 속한다.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걸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확인. 근데 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공부할 필요가 요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134페이지 오시면은 임대차 활동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임대차 활동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냐,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점포다 보니까 가능 또는 잠재죠.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예?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임차인을 선정하면요,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 체결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계약서 쓸 때 가장 중요한 임대료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건데 임대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임대료 중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그로스를 또는 총 임대차. 자, 이것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지불하면은 임대인은 그 임대료를 받아서 뭐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리고 순임대차는 뭐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1차 순임대차를 보면 뭐가 있어요? 우선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또 편익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또 그 밖에 특별 부가금도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임차인. 또 세금도 임차인 부담. 자, 2차는 1차에다가 뭐를 내준다? 뭐 건물에 있어서 뭐 화재 보험료 같은 거 있으면은 요건 포함시키면 2차. 예? 그러니까 1차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3차는 2차에 또 뭐를 포함시킨다? 유지, 수선비까지 포함시키는데 문제는 이 3차가 바로 뭐죠? 공업용, 공장 같은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 2년 연속 출제한 거 요거. 자, 지금 2년 연속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요거. 비율 임대차를 30회, 31회 2년 연속 출제한데 이것은 뭐에 적용한다?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한다. 그래서 우선 임대료는 자, 연간 임대료는 임차자 총 수입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를 내고 자, 총 수입 얼마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곱한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했죠. 그래서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 문제도 한번 몇 번 풀어보실 거예요. 자, 비율 임대차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이론으로도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135페이지 임대료 수집을 하고 유지 활동이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예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수리하고 교환하는 이 사전적인 유지 활동이 예방적 유지 활동으로서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이건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고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유지 활동은 사후적 또는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하죠.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험에 보시면은 임대료 손실보험 있죠. 건물의 뭐 지진 등의 재해 사고 이후에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요, 임차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금인 원리금 상환액이나 영업경비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임대료 손실보험인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많죠. 자, 우리 뭐 요즘 화재 같은 경우 상가 건물 화재 나면 또 그 건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재개 영업을 할 때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럴 때 뭐 나오는 게 바로 뭐 임대료 손실보험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부 처리를 해서 우리는 관리인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유주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죠. 부동산을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또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면, 화재로 인한 전소 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사용이 뭐다? 불가능. 여러분 건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을 물리적 내용요소다. 즉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말해요. 자,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얘기죠. 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기간, 이 예상 가능한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적 내용요소인데, 일반적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용요소는 물리적 내용요소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경제적 내용요소 끝나도 뭐가 있다? 남아있는 가격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아주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잔존 가격이 있다.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요까지 보는데, 요걸 지나면 어떻게 돼?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 내용에서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를 전개발 단계. 자, 그럼 전 개발 단계를 지나서 뭐가 나오죠? 신축.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이 신축 단계는 아직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가 신축 단계. 신축 단계를 지나면 건물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격이나 유용성이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에 어떻게 돼요? 이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은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되면서 수명도 연장되죠.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친 단계가 안정 단계고, 노후 단계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우리 설비라든지 외관이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즉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가 노후 단계인데, 이때는 개량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기는 비용을 투입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건물이 효용, 쓸모 가치가 없어져서 철거하는 단계를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가 되겠죠. 완전 폐물 단계. 자, 5단계의 건물의 생애 주기가 우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밑에서 4번째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이 130 관련했는데, 이런 마케팅 환경은 뭐예요? 뭐 넓은 의미 거시적 환경도 있지만은 우리가 좁은 의미 미시적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마케팅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137페이지 보시면은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 출제를 합니다. 작년 시험은요, 포피 믹스 전략의 포피가 뭐냐, 요걸 출제를 했어요. 작년 문제가 마케팅 문제 중에 좀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작년 문제가. 올해는 내용면에서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